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A 어학원 사례인데요. 어떤 원어민 강사가 주말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확진자들을 접촉했던 것이죠. 물론 당연히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이 원어민 강사는 주점 방문 3일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이 되었는데 그 사이 자기 직장인 학원에 출근해서 수업을 했던 거죠. 물론 기본 방역 수칙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몇 시간마다 교실을 환기한다든지 들어갈 때 발열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1년 넘게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민 강사는 증상이 발현한 날에도 자기 증상을 당연히 좀 간과했을 것이고 감기 증상과 유사하니까요. 그리고 증상 발현 후에도 수업이 실시된 것이죠. 수업 과정에서는 영어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일들도 수업 커리큘럼 안에 활동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업을 들은 반 학생들은 원생들은 진단 감염이 되고 진단이 되었고 또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수업을 듣지 않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내에 있는 어떤 휴게 시설에서 놀이 시설에서 같이 활동하고 놀았기 때문에 또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개의 어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발열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지 경계심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해. 열이 안 났으니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발열 체크 같은 부분도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어야 됩니다. 모든 코로나19 감염자가 증상 첫날, 둘째 날 측정될 만한 고열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발열 체크하는 과정은 내가 정말 다른 증상이 없나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늘 실천할 수 있으면 좋지만 특히 유행이 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기라면 더욱더 강사 선생님들 혹은 그 학원의 다른 직원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좀 방문 자제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공간적 특성, 또 인원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학원들이 많고요. 밀집도가 높은 실내 공간인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 원생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행동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요. 그래서 집단 감염이 쉽게 빠르게 확산되기 좋은 조건,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가 명심하고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 초기가 참 우리에게 난제입니다. 증상 초기는 코로나19 증상이 맞을까라는 것을 계속 의심케 하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정말 코로나 증상일까? 단지 내가 좀 피곤한 걸까? 과로해서 몸살 기운을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인 거죠. 아직까지 고열도 안 나고 뭐 숨이 차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감염력이 높다는 겁니다. 증상 초기에. 증상 한 4, 5일째까지요. 따라서 모든 전형적인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럴 때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원생들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빨리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심했을 때 이런 학원에 출입을 삼가는 것 더불어서 그 증상이 좀 더 뚜렷하다면 진단검사를 꼭 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의 감염 전파 예방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코로나19 관련된 임상 증상들을 늘 매일 등원 전, 등원 시 활동 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 개인 위생 관리, 그 다음에 환경 소독, 환경 청소, 그리고 환기 같은 그런 환경 관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맞는 거리두기 실천, 이런 감염 예방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이런 방역 대응의 기본 원리를 그 사업장에서 그 기관에서 정확히 아는 것, 교육과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집단 감염이 이 교육을 들으시는 어떤 기관에서 학원에서 일어난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감염 사건이 발견됐을 때 그다음에 해야 될 행동 수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 규모가 큰 기관이라면 업무 분장들이 원장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주임 강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행정직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역할을 분담해 두고 자기 할 일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있죠. 또 학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침들도 있긴 하지만, 또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 원리는 학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학원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 증상자가 발견될 때 해야 되는 일들 몇 가지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에서 어디에 가까운 선별진료소가 있는지, 임시선별검사소가 있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접수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쯤에는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원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고 또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강사 원생들 중에 의심 증상이 발견될 때 빠르게 기관장한테 보고하게 하고 혼자서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 기관의 책임자와 상의한 뒤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미리 교육해 두는 것, 공지해 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의 수강생들이 의심 증상이 교육 활동 중에 발견되면 당연히 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의하여 그 후속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경기도의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기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